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인생 꾼의 곽수정입니다. 지난주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가 이번 주 2,700 후반대 박스권에 갇힌 그런 모양새입니다. 미국 증시도 빅테크 종목은 여전히 강세이긴 하지만 연일 혼조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환율 불안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또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달러와는 연중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죠. 달러 엔 환율이 160엔을 돌파했고 초엔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일시적으로 1,39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6월의 끝자락에 찾아온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하반기 자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좋을지 두 분의 투자 전문 꾼을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인생 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른 건가 싶습니다. 2024년도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가 버렸죠. 이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하반기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분 꾼께서 해안을 나눠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자, 먼저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던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난주 2,800선 터치했던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이번 주는 다소 방향성이 좀 불분명한 듯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숨고르기일지 아니면 조정이 시작되는 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선희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죠. 저는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일시적이다? 합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향성을 외국인들이 결정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고, 특히 이제 오늘은 조금 줄긴 했지만 어제하고 며칠에 걸쳐서는 일에 5천억 이상 샀다는 걸 보면 네. 여전히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AI 관련주들이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네.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역시 차별화되는 모습 보였다라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 말고도 사실 우리나라는 AI 말고도 여러 산업들이 긍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뭐 산업별로 여전히 뭐 싼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또 사야 될 기업들도 많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환율 문제들도 그렇고 네. 시장에 관련해서 방향성 요인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조금 그동안 과열이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급하게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것, 그 이상으로 좀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선희 이사는 조정으로 보셨고 송재영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근데 상반기에 기본 우리나라는 좀 아쉬웠지만 기본적으로 특히 전 세계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S&P 500은 15% 이상 올라가고, 사실 근데 S&P 500보다 더 부러웠던 데는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은 24%뭐 네. 이렇게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TSMC가 주도했습니까? TSMC뿐만 아니라 탑5가 상위 5개 종목이 다 이 테크 기업들이거든요. 예. 마치 우리를 따지면 SK 하이닉스가 5개 있는 그런 증시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전체가 마치 네. 택주처럼 올라갔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이게 지금 상반기에 우리가 한 5% 남짓 뭐 이렇게 이제 올라서 끝났는데, 네. 실제로 6월 한 달만 놓고 보면 4% 올랐어요. 그러면 상반기 중에 6월 한 달 오른 걸로 그냥 다 끝난 뭐 이런 좀 아쉬운 걸로 끝났는데, 다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한 것 자체가 AI였고, AI가 어쨌거나 좀 그 조정을 받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건 좀 맞다 보고 있고요. 또 네. 거기에다가 사실은 그저께 방금 수요일 날, 이제 우리는 목요일이었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조정을 받았던 것은 시장의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워낙 높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이제 호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상당히 시큰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한 주에 보였던 것들이 7월달에 들어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긴장감을 좀 높이는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손재영 대표님이나 우리 이선엽 이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은 맞는 것 같고,
같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이렇게 길을 못 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건 뒤에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올 연초에 6번까지도 할 수 있다 이야기했다가 3번 한다. 근데 이제 1번까지도 줄어들었는데 지금 지난주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31개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끄떡없더라. 그 정도로 은행권이 단단하다면 굳이 뭐 금리 인하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왜 하반기가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뭐 편하시게 말씀 주시죠. 우선 이제 이선엽 증권시장과 기자님부터. 예. 증권시장하고 이제 일반적인 경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측면이 네. 있습니다. 증권시장 입장에서는 금리만 오르지 않는다라면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사실 큰 추세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볼 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금리는 올해 어떤 식으로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저는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내리는 금리 자체는 사실상 지금 이 고금리 때문에 어려워진 일부 계층이 있고 또 일부 이것 때문에 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보험적 금리 인하라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한두 번 정도 인하를 할 텐데 뭐 뒤에서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엔화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네. 누가 보더라도 현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인하 쪽으로 기울지 않고 거기다 또 인상 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라면 뭐 미국 경제를 떠나서 일본의 엔화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일본의 엔화가 큰 타격을 받았을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 예를 들어서 일본도 더 이상 이걸 용인하지 못하고 조치에 나설 경우 결국 할 수 있는 게 미국채를 던지면서 방어하는 수준이 됐을 텐데 그럴 경우 미국 경제는 온전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미리 막는다라는 조치. 그다음에 현재 최근에 미국 경제도 사실상 지표로만 보면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 뭐 박사님께서도 미국에 자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미국에 여러 차례 다녀보면 사실 서민들은 확실히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민분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돈을 빌린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최근에 지표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제 이게 소매 관련해서도 그래서 최근에 무슨 뭐 오늘 나이키는 좀 다른 이유 때문에 빠졌지만 소매 업체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미국인들 같은 데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어떤 형태들이 굉장히 드러난다라면 이게 조만간 전 지표에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최소한 추세적 금리 인하는 아니겠지만 한 번 또는 뭐 많으면 두 번 정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금리 인하를 통해서 혹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슈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또 미국 경제도 온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상당히 일본 경제가 중국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엔 달러 환율이 160엔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흔히 마이니치나 산케이에서 6개월 전부터 200엔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금리 비용 부담이 일본 전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65%. 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아까 채권을 팔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채권. 네. 이제 그렇게 되면 200엔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일본의 어떤 경제 상황. 네. 그런데 기업 쪽을 놓고 보니까 도요타나 이런 쪽은 오히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 더 많이 자동차를 팔고 상당히 좋으니까요. 근데 일본 국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완전히 경제가 1995년 부동산 버블 터지던 시나리오 간다 이 말이죠. 네. 근데 한국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한국도 우리나라 하반기 시장이 일본 엔화가 저렇게 가고 중국 위안화도 관세에 대해서 8%까지 위안화 절하하겠다. 우리는 1,500원, 1,600원 또 봐야 된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습니다. 금리와 같이. 맞습니다. 손재영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하반기로 갈수록 제가 이제 긴장감이 좀 더 높아졌다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매크로 변수들이 어느 방향으로 튀냐에 따라서 네. 엄청나게 이제 큰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맞다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0엔 말이 그렇죠. 200엔이지 지금 160엔도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38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플라자 합의 뭐 이런 얘기 꺼내야 될 수준까지는 가 있는 상황입니다. 37년 6개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일본이 이게 잃어버린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잃어버린 30년 뭐 이렇게 하는데 잃어버린 이제 40년 뭐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네. 이제 엔달러 기준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수출 기업들 일부는 좋을지 모르지만 네. 벌써 지금 엔달러가 너무 과격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일본식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 매력을 느꼈던 외국인 투자자들조차도 그렇죠. 최근 한 달 동안은 순매도세로 좀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일본이 마냥 여기서 멈출 수 있느냐. 근데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제로금리에서 이제 조금 벗어났지만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엔화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지금 미국 달러에 대한 자체 수요를 줄이거나 두 가지 방향인데 둘 다 만만치 않은 거죠. 뭐냐면 지금 금리를 올리면 265%의 정부 부채가 이자만 갚다가도 끝나버릴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못 올리는 거고 대신에 일본은 부자 나라잖아요. 그 사이에 쌓아놓은 자산이 많은데 그게 대표적인 게 말씀 주신 대로 전 세계 넘버원 미국 국채를 보유한 1조 달러 이상. 이제 중국은 이제 7천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데 네. 거기는 1조 달러가 넘어가니까 가장 큰 데인데 문제는 이거 팔아갖고 사실은 엔화 사주면 그러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미국 재무부가 이거를 절대 승인 안 해주는 거죠. 사실상 지금 사전 승인 받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미국에 구애를 보내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연준이 금리를 좀 인하해 줘야만 이게 해결이 될 텐데 문제는 재무부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둘의 수장이 다르고 둘한테 주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정책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연준은 일단은 금리를 물가를 잡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기서 손쉽게 금리를 인하하는데 배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말씀 주신 대로 다 버무려서 전체를 놓고 보면은 금리를 인하시켜 주는 게 맞긴 한데 연준과 재무부의 생각이 당분간 좀 평행선을 달린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만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하반기 어느 방향으로 튈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전개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경계에서 힘을 늦추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환율 문제가 상당히 좀 네.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미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내려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이제 아시아 국가들 통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서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대만 문제를 대만 증시가 상당히 올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하반기 증시 운용에 있어서 기업의 수익이나 신흥국들 말입니다.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문제하고 금리 문제하고 증시 문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환율,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이런 국가들이 환율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네. 우선 증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환율에서 손해가 나면 주식이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환차 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신흥국들 입장에서 돈이 이탈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국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가 부족해지겠습니까?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지다 그렇죠. 보니 이로 인해서 혹시 외환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여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일단은 지금 일본 엔화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네. 좀 그림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제가 한 2시간 전에 그려온 겁니다. 자, 방향성을 보니까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은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다른 건 뭐냐면 원화는 전고점을 넘지 않았는데 엔달러 환율은 전고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보다도 뭔가 일본에 더 취약점이 있고 그래서 다른 요인이 엔달러 환율을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 주시는 게 뭐냐면 지금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커져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 미국채 10년물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금리는 올라오고 있다라면 지금 미일 간의 금리 차가 벌어져서 엔달러 환율이 엔화가 약세라는 건
앞뒤가 성립하지를 않아요. 그쵸.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저기서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뭔가 또 다른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본이란 나라의 엔화가 다른 나라보다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라는 그림이 어떤 거에서 나오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첫 번째 일본의 경상수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2000년대 초반에 보면 일본의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저 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네. 흔히 얘기해서 무역과 관련된 거, 얼마나 수출이 잘 됐고 수입이 잘 됐고 요게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한번 보시면 노란색이 결정을 하죠. 저게 본원소득이라는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외국의 노동자들 돈 준 것도 우리가 나가서 돈 번 것도 우리가 해외 투자한 거 이런 거거든요. 네. 그냥 간단하게 일본이 해외 투자가 많은 겁니다. 일본이 해외 투자가 많은 게 현재 경상수지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럼 경상수지에서 얘네들이 해외 투자가 많으면 거기서 이자도 받고 배당도 받을 텐데 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다 재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경상수지가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달러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투자되면서 안 들어오고 있으면서 사실 환율이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일본의 위기가 그만큼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분명히 봐야 되는데 저게 일단 첫 번째로 작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다른 통화 정책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걷어들이는데 QT라는 걸 하죠. 그동안 채권을 많이 풀었다가 채권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도 채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다른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터닝 포인트는 뭐가 될 것 같느냐. 7월 들어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양적 완화를 줄인다던가. 그렇죠? 일본처럼 미국처럼 똑같이. 왜냐하면 네. 결국 이 근본적인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하고 전 세계에서 일본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있을 때 유일하게 정책을 달리 써서 생긴 거죠. 다른 나라는 다 긴축하는데 혼자만 통화 완화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보면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의 경기 지표가 조금 둔화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거나 또는 반대로 일본이 이제는 미국의 지표를 보고 이제는 그동안 미뤄놨었던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는 그 시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7월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엔달러 환율의 이 약세는 저는 조만간 진정되고 지금이 거의 꼭지 수준에 다다르는 거의 정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어떤 그 우려의 곡을 이렇게 키울 게 아니라 조금 더 여기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경기 지표가 조금만 둔화된다고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반전 포인트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투기 세력이 엄청 들어가 있는 보니까 엔달러 환율에 대한 쇼 포지션 투기 포지션이 역사상 최대 규모더라고요. 예. 그런 걸 놓고 봤었을 때는 뭔가 정상적이보다는 좀 투기 세력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저는 반전 트리거가 7월 안에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전 포인트가 한 7월 정도에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또 이런 의심도 듭니다. 뭐 기후일 수도 있는데 미 연준이 9월 달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뭐 110도 아니고 100한 5, 6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N달러나 원달러나 또는 위안 달러의 환율을 그렇게 잡아서 떨어뜨릴까 이 의구심도 드는 거거든요. 네. 아까 연준하고 재무부가 다른 전략을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좀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환율 문제, 기업 수익 문제, 향후 이 테크 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 해외 투자 문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송재경 대표께서 한번 지적해 주시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환율 문제는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7월에 해결되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조금 걱정하는 거는 미국 그 의회 예산처에서도 발표했지만 미국의 GDP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네. 그 연방 적자가 지금 불과 6개월도 아니죠. 4개월 만에 지금 그 리바이즈를 했는데 4천억 달러 이상 또 늘어나서 올해 원래는 1.5 생각했는데 1.9조 달러까지 급격히 늘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채권 찍어야 될 게 엄청 좀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물론 이게 T빌로 찍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1년 미만의 단기채로 찍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국채 발행 수요가 지금 다시 원래 이맘때는 돈 열심히 풀어줘 갖고 대선 앞두고 흥청망청 막 이래야 되는데 네네. 오히려 지금 이자 갚기도 좀 버거운 상태가 지금 미국도 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측면이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있어서 저는 여전히 좀 경계감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기업 이익 단위입니다. 이제 기업 이익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릴 텐데 테크는 글로벌리 이제 미국 중심도 있고 우리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다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미국의 빅테크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하반기로 할수록 지금 오늘 좀 바이든 트럼프 지금 첫 번째 조기 토론회 원래는 한 달 후에나 돼야 될 게 좀 땡겨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바이든이 좀 이런 편에 좀 말아먹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던데 트럼프 가능성이 높아지면 관세 걱정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보다는 내년도로 갈수록 이게 해외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주가는 많이 올라서 지금 S&P 500 내에서 미국 그 테크의 비중이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와 있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의 그런 2분기 호시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이 예상치보다 덜 나왔다고 바로 두들겨 때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실적 자체의 그런 레벨보다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높이가 좀 더 중요한 사안인데 눈높이가 여기 위에 꼭대기에 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너무 높다라는 것이 이제 좀 걱정스럽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적어도 이제 옆으로 횡보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그 기본적으로 이런 그 뒤로 가면서는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이 좀 더 시장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좀 소매 업체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일부는 좋지만 뭐 코스코나 이런 건 좋지만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요즘 차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M자로 이렇게 지금 차트가 정확히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이름 잘 지었네요. 예. 이게 그러면 거꾸로 나이키가 좋냐 말씀인데 나이키도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차트 분석하시는 분은 역W라서 이제 꼬꾸라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좀 미국의 소비가 분명 좀 이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강세가. 그렇기 때문에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해달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하반기에 열려 있는 이게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왔던 것들이 하반기에는 이미 이제 그걸 주가가 우리나라는 못 그랬지만 미국이나 여러 국가들은 다 반영을 한 상태에서 하반기를 맞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주가나 자산 가격에 분명 변동성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미국 증시를 예의주시하는 것이고 미 연준의 정책을 주시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M7도 있고 M3도 있는데 우리 이승엽 이사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M7이나 M3 정도 되는 뭐 기업이나 주식이나 또는 산업군 뭐 지적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뭐 그렇게 큰 기업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AI가 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 많지 않았었던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였던 삼성전자가 거기에 이제 편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발군의 실력을 보인 기업들이 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도 말씀 것 중에서 만약에 혹시 뭐 바이든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재정 적자일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빚이 있을 텐데 이전에 제가 사례를 살아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빚이 많을 때 결국 뭔가를 줄였는데 대부분 줄인 걸 보니까 국방비더라는 얘기죠. 국방비 그러면 자기네들이 무기 만드는 걸 줄이는 건 아니고 해외에 주던 돈을 줄이는 건데요. 특히 줄일 수 있는 지역이 유럽이겠죠. 실제 공약도 그렇고 그러면 유럽 입장에선 현재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뭔가 전비에 대한 어떤 수요는 분명한데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지원이 줄어든다라면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건 무기 구입을 할 때 비싼 무기를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성비를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방산이
앞으로도 뭔가 기회가 좀 많을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사실상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수출되는 기업들 주가 좋은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이 아닌 미국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IRA법이라든가 또는 이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미중 갈등이 커지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제품을 미국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뭐 예컨대 최근에 전기차만 관련해서도 뭐 관세를 100%까지 올렸는데 이것까지도 안 되면 아예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 갈등의 모습이 우리 기업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산업군들이 저는 여전히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문화의 발전은 이게 파생된 게 소비로 연결이 됩니다. 최근에 음식료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시적이지는 않거든요. 이 소비의 패턴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썼을 때 아, 한국 물건이 정말 좋구나. 문화와 관련해서 라고 쓰기 시작을 하면 이게 상당 부분 침투할 때까지는 주가가 오르는 경향들이 있고 이게 이전에 일차적으로 중국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다라고 본다라면 기업마다는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이 안에서도 시장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과거에 이 미국이 망한다면은 미국 경제가 군산복합체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군산복합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즉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국 경제에 어떤 M3, M7 없느냐라고 제가 이승엽 이사님께 여쭤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도체, 현대 기아차, 자동차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선과 방위산업 아까 주신 내용 중에 이 세 개는 M3 안에 들어간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M3를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결국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인텔이 제대로 나갈 때 우리 반도체도 현대기아차도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향후 하반기에 우리나라의 이 M3 제가 지적한 그 중에서도 뭐 편하시게 반도체라도 좋고 자동차라도 좋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하반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우리는 약간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거라도 계속 잘하면 그러면 사실은 뭐 나쁘지 않고 이제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는 패스트 팔로우 자체도 이제 혹시 벌써 이런 표현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패스트 팔로우로 해서 약간 적어도 HBM에서는 이탈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그걸 빨리 쫓아가야 되는 것만은 분명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아예 미리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좀 나눠보면 상반기가 잘했던 거는 우리나라는 금융업이 괜찮아요. 사실은 그 업종으로 놓고 보면 금융이 제일 좋았어요. 네. 이게 밸류업이든 뭐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워낙 PBR 종목이 워낙 외국인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오르는 게 보험, 은행들이 많이 오르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전력 관련된 기계 업종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전 세계 40년 만에 돌아온 그러한 재투자 사이클에 힘입어서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만한 회사가 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수출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게 된 거, 그거 당연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자동차 뭐 워낙 좋았었고, 근데 유틸리티 조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 정도 순서였는데 네. 하반기로 하면 여기서 약간 이탈 내지는 탈락 가능성인 것들은 분명 좀 있어 보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스럽게 보는 건 자동차가 최근 들어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쇼티지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던 전 세계 자동차 가격이 중고차는 거의 뭐 고점 대비 20몇 % 이상 좀 빠졌고 네. 신차도 좀 빠지려고 좀 폼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하반기에 이걸 우리 현대 기아차가 잘 좀 뚫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워낙 그 사이 주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여전히 이게 좀 그 상반기가 그대로 하반기까지 갈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금융조선 반도체는 여전히 좀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고 예. 그 사이 못 쫓아온 거는 굳이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상대적으로는 운송 쪽, 특히 해운 쪽이 많이 못 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해운 지수, 특히 컨테이너 지수가 코로나 그 최고점에 지금 3분의 2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올 초 이후에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200%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거기에 비하면 확실히 하반기까지도 해운과 관련된 운송과 관련된 수혜는 분명 여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대해 보는 거는 소프트웨어 쪽에 가장 고생한 데가 소프트웨어 쪽인데 네.
그중에 게임 쪽은 그나마 3년 이상 워낙 좀 길게 보면 한 5년 조정을 엄청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형 게임주들은 이제 구조조정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또 모멘텀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게임도 한번은 좀 우리가 하반기에 좀 봐야 될 부분이지 않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네. 보잉이 지금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잉 저러다 망하나 싶은 정도의 지금 상황인데 예. 이러다 보니까 에어버스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거기에 소위 부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에어버스조차도 부품을 제대로 구하지를 못해서 최근 들어 보니까 지금 어닝스 다운그레이드 하고 있더라고요. 못 만들어서 못 파니까 네.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밸류체인의 부품 회사들은 한번 우리가 국내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선영 이사님도 말씀을 보태주시죠. 예, 뭐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우리 대표님하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어떤 식으로든 인하를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는 할부 금융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그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들 같은 경우 전기차와 관련해서 그래도 중저가 중심으로 해서 서민들이 탈 수 있는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면 여기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을 때 아까 제가 방산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의 정책상으로 놓고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어떤 그 규제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그러면 현재 있는 유가가 이 자리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면 유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 할 수 있는 아까 운송업종 말씀을 잘 주셨는데 저도 운송이라든가 택배라든가 이런 관련 기업들도 또 뭐 이제 항공주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깨알같이 찾아보면 모멘텀이 되는 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8월에 로봇 택시를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업종 중에서 AI에서도 뭔가 우리가 다른 움직임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뭔가 우리가 그동안은 엔비디아라는 좋은 기업을 통해서 AI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지금 주가가 오른 건데 처음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슬라가 정말 자율주행과 관련된 로봇택시를 내놓는다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온 디바이스의 시총고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안에서 AI를 구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시선의 틈이 우리가 그래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투자 관련주도 좋지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쪽에서 AI와 관련된 새로운 주도주들이 주도주 안에서 합류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8월에 그런 이슈도 지켜보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할지에 대한 고민.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엔비디아, 테슬라가 다 좋은데 뭔가 제때 자기들이 약속했을 때 뭔가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예전에 우리가 사이버 트럭도 나온다다가 몇 년 뒤에 나오고 이랬던 것처럼 그래서 일단 확인이 먼저 중요한데 일단 그 확인이 되면 일단 자율주행 중심으로 뭔가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게 키울 수 있는 게 새롭게 전기차의 모멘텀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AI라는 걸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든 AI는 다 디지털 AI예요. 디지털 상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하는 건데 요거는 디지털 AI가 아니라 실생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AI가 되거든요. 또 다른 AI의 축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저는 종목이나 기업들이 의외로 선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은 뭐 100달러 중반 정도지만 3조 달러를 시총을 돌파할 때 보면 200달러를 갔다가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는 세 자릿수는 저는 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AI가 어느 정도 기술 발전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라면 새로운 산업군 말씀을 주셨어요 방금 이선엽 이사께서. 그러면 새로운 산업군과 종목 무엇이 있을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조금 뭐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AI의 그 방향성은 정말로 길고 이 과거에 뭐 한 1800년도, 1900년, 1800년대의 소위 철도혁명 네. 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 좀 시장이 항상 늘 그래왔지만 초기에 뭔가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그 호떡집에 불나는 것처럼 쫙 당겼다가 네. 쭉 한번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승자들을 쭉 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를 일단 좀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AI 쪽이 할 수 있는 방향성은 말씀 주신 대로 무궁무진한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하드웨어는 어마어마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작 소프트웨어 쪽, 응용 쪽 말씀 주셨지만 이것이 딱히 지금 세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왜냐하면 한 예로 대표적으로 이번에 애플이 이번에 그 소위 개발자 컨퍼런스 하면서 오픈 AI하고 소위 말하는 파트너십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파트너십 맺은 것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사실은 둘 간에 그러면 어떤 식의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느냐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기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돈을 주고받을 만큼 뭔가 캐시플로우가 나올 정도는 아니란 거죠 아직까지. 그러면 아직도 오픈 AI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이제 소위 애플을 꿀릴 정도의 그런 아직 그런 킬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런 게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거꾸로 엔비디아의 최대 수요자인 빅테크 소위 이제 패빌러스 4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 소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 이 네 군데가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설비 투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들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떤 질문에 직면하게 될 거냐면 작년보다 70-80%씩 높여갖고 지금 캐펙스 했는데 그 돈 들였으면 돈을 벌어와야지 그 돈 버는 거 맞아 했을 때 냉정해 보려면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뚜껑 열어보면 안 나올 확률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엔비디아의 높은 엄청난 이 매출 성장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좀 돌아가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뭐 공급이 이슈가 있어서 뭐가 이슈가 있어서 지금 공급 측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돌아가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 있는 수요단이 과연 이것을 충분히 계속 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하는 시기가 하반기에 도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기자님. 사실 앞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장, 인도장, 중국장, 일본장, 한국증시. 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투자자들 보면 성향이 마치 우리나라 장을 버리고 이제 전부 다 저쪽 미국으로 가실 것처럼. 미국 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사실상 지표상으로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S&P가 뭐 14% 상승했는데 우리는 4% 겨우 6월 달에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도 미국 장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나라 장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베트남 장이나 대만 장을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베트남 이런 데 투자해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종목을 사고 팔기도 쉽지는 않고 어쨌든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은 가격에 팔고 나올 수 있는 전 시장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국을 해야 되느냐 어딜 해야 되냐는 물음에는 사실 이미 답이 나온 게 지금 말씀 여러 가지 주신 것 중에서 일단 AI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관련 기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그니피션도 세븐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AI가 발전을 할 거고 또 그 AI에 따라서 로봇도 발전할 건데 역시 또 관련 산업은 우리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을 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비중을 둔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국보다 더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은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한국 시장을 버려야 되느냐는 거 아닌 게 우리나라 시장에 있으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래도 여기 있는 기업들을 내가 제일 많이 알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장과 관련해서 바라본다라면 뭔가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균형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이 어떤 게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한국에도 많은 것이 사실이기 네. 때문에 양수겸장으로 이렇게 같이 보시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비중을 둔다라면 어쨌든 최근에 있는 이 AI 시장의 발전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은 미국에 거의 포진돼 있는 게 사실이고 미국 아니면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포지션을 늘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재인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중국장은 어떻습니까? 중국장을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1월 바닥에서 한 20% 이상 올랐다가 지금 많이 토연해서 지금 연초 이후에 보니까 한 5% 홍콩 항생 지수 기준으로 그 정도 와 있다. 우리나라 딱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남은 거는 결국은 이제 7월경에 아마도 다음 달에 발표가 될 추가적인 부양책이 뭐가 나오느냐. 결론은 저는 중국은 바라보는 건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부동산 지금 계속 아래로 지금 2014년 이후에 가장 낮게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지금 주택 가격이 이슈거든요. 네. 그걸 잡아주는 게 지금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잡히고 소비가 좀 살아나면 분명 중국 시장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대감 때문에 이번에도 올랐다가 이제 꺼졌는데 7월 이후에 중국 정부의 좀 강력한 그런 소위 내수 진작의 대표적인 건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는 그것이 나와준다면 하반기에 중국 시장은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관심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선엽 이사님께도 여쭤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많은 지인들이 이 중국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실 겁니다. 예. 이게 MMF라든지 ETF 형태로 들어간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중국 들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팔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방금 우리 성재경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 시장이 호황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양쪽 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중국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숨통이 트지면 중국 시장의 속도가 화웨이도 있고 BYD도 있고 CATL도 있고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중국 시장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만 놓고 보면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됐었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놓고 보면 지난해와 올해가 좀 다른 모습인데 지난해 중국 경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뭐 말씀 주셨지만 부동산 때문인데 그렇죠. 대부분의 정책이 헛발길질이었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이 돌아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책은 두 가지겠죠. 네. 하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정조준해서 정책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의 기대보다 얼마나 강력한 정책이냐인데 지금 한번 보시죠. 중국의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패키지가 5월 17일 발표된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엄청나게 큰 수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금리 측면에서도 또 중국은 부동산을 살 때 되게 제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집을 살 때와 두 번째 집을 살 때가 틀려요. 그래서 두 채가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집을 팔고 여기 뭐 충정로로 이사 왔다. 그것도 두 번째 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증거금이 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집을 살 때는 내가 10%만 있고 나머지는 빚을 빌릴 수 있다라면 두 번째부터는 그런 게 안 됐던 거고 네. 또 집을 두 채를 소유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수요 정책들을 굉장히 크게 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공급 측면에서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공급 측면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그러면 중국 정부가 미분양 사면 되잖아라고 하면서 미분양 주택을 사상 초유 아마 글로벌적으로 없었던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그 금액이 부족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부가 사들이겠다라는 부양책을 썼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의 유럽계는 UBS 증권에서 이런 정도 정책이라면 중국이 4분기에 부동산이 바닥을 찍을 수 있겠다라는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 건 중국에 뭐였냐면 드디어 중국이 정신 차리고 부동산과 관련돼서 정조준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구나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책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기 시작했구나라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라면 저는 뭐 단기적인 부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그 주식 시장은 현재보다는 조금 좋은 움직임을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 중에서 이제 재정 적자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기를 굉장히 크게 부양하려면 재정 부양책을 크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에 나왔었을 때 전인대에서 GDP 대비 3% 재정 적자 그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야, 뭐가 달라? 지난해하고 별로 다르지 않잖아라고 해서 실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는 숨어있는 함정이 있었던 게 GDP의 3%라는 걸 같지만 여기 중국 정부의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 특별국채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은 네. 특별국채를 이번에 1조 위안을 발행을 하고 또 이제 지방 특별국채도 현재 지난해 3.9조 위안에서 이번에 꽤 생각보다 많이 늘려줬거든요. 요거는 중국의 부채에 잡히지 않으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요걸 합하면 GDP 대비 5%가 훨씬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아니 GDP 대비 그럼 5% 이상 하지 왜 특별국채를 찍는데?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지방정부의 부채를 중앙정부가 갚아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앙정부가 갚아주면 중앙정부의 빚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무디스라든가 S&P에서 중국에 대해서 야 니네들 그렇게 부채 많이 늘어나면 내가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어라고 해서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선 신용등급도 강등당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는 묘안을 찾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특별국채를 발행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은 어쨌든 지금 정신 차리고 부양책을 쓰기 시작했으며 그 부양의 강도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만 놓고 본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올해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원래 부동산 위기는 최소 10년 가기 때문에 이 부양책을 중단하지 않고 좋아져도 끊임없이 더 부양책을 써주면서 회복시킨다라면 장기적으로 봐도 될 텐데 그건 내년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올해까지는 그래도 뭔가 긍정적 흐름이지 않겠느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을 자세히 말씀 주셨고 우리 손재영 대표님도 말씀 주셨는데 인도 시장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도 시장 어떻습니까? 인도 시장. 비싸지만 성장률이 좋아서 계속 갈 것 같다. 뭐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와서 찾아간 데가 일본 아니면 인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일본에서도 좀 요즘 빠져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소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신흥국 중에 지금 마음 편하게 좀 늘릴 수 있는 시장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그 인도의 그 중요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인도가 사실은 좀 비싸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워낙 그로스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좋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이 이 글로벌 경제가 어렵다 그러지만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가 상당히 상향 조정되고 예. 있는 상황이라서 증시도 여기에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년인데 내년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들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고 이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MSCI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2008년부터 노력을 했는데 공매도 때문에 또 발목을 잡혔어요. 선진국 지수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뭐 우리 코스피가 3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하반기에 과연 3천 갈 수 있을지 3천을 간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하반기 전략으로 좋을지 1분씩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조언 주시겠습니까? 먼저 송재영 대표님부터. 결론은 삼성전자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우리가 이렇게 못한 거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네. 삼성전자가 왜 못 갔냐? 엔비디아 수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되게 좀 작은 일인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이 짧은 기간, 네. 하반기에만 이 짧은 기간 놓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정도의 그런 높은 수준으로의 그러한 지수 상승을 이끌려면 네. 결국은 삼성전자가 우리 맏형으로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에게 부탁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 뭐 이선엽. 삼성전자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간다라면 저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선진국 지수에 밀어 넣을 게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기업들이 또는 현재 정부가 과연 투자자들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체는 여전히 관치입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금융시장이 선진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역시 기업들 측면에서 과연 이 기업들은 투자자로서 그러니까 주주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만 가져갈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도 그만한 어떤 이득을 공유를 해야 되고 돌려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한 다음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호울뿐인 선진국 지수는 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선진국과 관련 최근에 뭐 국회의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게 뭐냐면 야, 한국이 금융허브로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를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부터 드렸습니다. 아시아에서 금융허브라고 불리는 국가들 중에서 세금을 먹이는 데가 있냐. 대부분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결하시고 나중에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되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먼저 자격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걸 완비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격과 여러 가지 인프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관치금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선엽 이사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뼈아픈 말씀인 것 같고 귀한 말씀 오늘 나눠주셔서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때이른 6월 폭염에 이어서 이번 주말부터는 또 장마정선이 중부까지 북상한다고 하죠.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 시즌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주말은 물론 다음 주 내내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이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